네, 안녕하세요. 설화산병원 피부과 최명은입니다. 오늘은 대상포진과 고령화 시대의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포진의 임상 양상 및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과거에 수두에 걸렸거나 수두 예방접종을 한 사람에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재활성화돼서 발생하게 됩니다. 발진이 발생하기 평균 4에서 5일 정도 전부터 피부절을 따라서 통증 및 감각 이상이 발생하게 되고 띠 모양의 붉은 반점, 수포, 농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1주 정도 지나서 딱지가 형성되고 2에서 3주 지나서 딱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흔한 발생 부위는 흉부, 얼굴 및 복부이며 고령에서 더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몇 가지 야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범발성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형적인 대상포진과 달리 전신에 다양한 수의 수포가 생기는 경우로 고령, 에이즈, 악성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원해서 격리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구 대상포진으로 얼굴의 3차 신경 중에 안구신경을 침범해서 발생하고 코끝과 측면에 있는 대상포진에 수포가 생긴 경우 안구의 침범의 발생 가능성으로 안과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안과적인 합병증으로 포도막염, 각막염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램지헌트 증후군이 있는데 얼굴의 안면신경 및 청신경을 침범해서 발생할 수 있고 경미한 발열, 필요한 증상이 초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귀의 통증과 함께 안면의 마비, 이명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로 내원이 필요합니다. 대상포진의 진단은 특징적인 피부 소견 및 임상 증상으로 하게 되고 비전형적인 병변의 경우에는 수포에서 배양 및 혈청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 발진 없이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검사, 혈청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고령에 따른 세포의 면역 저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그 외 스트레스, 방사선 치료, 외상 등과의 연관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한번 걸리고 다시 재발하기도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통 흔하지는 않지만 이전에 대상포진의 기억력이 있던 경우에는 1에서 6%에서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손주를 돌봐주시고 계시는데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 격리가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생후 12개월 이전에 아기를 돌봐주시는 경우에는 아기에게 항체가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기 전이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걸린 성인과의 접촉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대상포진 치료입니다. 항바이러스제를 경구 약물로 일주일 정도 반드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진이 생긴 지 3일 이내 초기 복용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거나 면역 저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정맥으로 주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진통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신경통 치료제, 진통소염제를 경구로 투여하거나 진통 패치를 붙여볼 수가 있고 국소 마취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도포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진통제는 어지럽거나 졸음, 부종,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셔서 약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나 콩팥 이상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수포가 생긴 부위에는 항생제 연고를 도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2차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하루에 1번에서 2번 수포가 있는 부위에 바르고 딱지가 생길 때까지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수포가 올라오는 시기에는 소독된 꺼지의 생리식염수를 약국에서 구매해서 올려두는 것이 통증 및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하루에 3번에서 4번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을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서도 수포가 계속 생겨서 걱정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을 하여도 새로운 수포는 발진 1에서 4일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지속해서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집에 아시클로버 단순 포진 연고가 있어서 가끔 바르셨던 분은 대상포진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쭤보시기도 합니다. 아시클로버 연고는 단순 포진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상포진은 효과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경구 약물 복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얼굴에 생긴 경우 대상포진이 좋아지고 나서 혹시 흉터가 생길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지만 가능하고 2차 세균 감염이 생기면 더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포가 생겼을 때 만지지 않고 항생제 연고를 잘 도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전되고 나서 색소 또는 파인 흉터 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에는 연고를 바르거나 레이저 치료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대상포진의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고령 환자의 대상포진과 포진 후 신경통 발생과 중증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만 50세 이상의 성인에서 접종이 허가되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대상포진 과거력과 관계없이 60세 이상에서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생백신으로 이전 백신 성분에 대해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 면역결핍 상태인 경우, 임산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대상포진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생기기 때문에 대상포진 백신이 수두 백신과 같은 것인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인 바이러스는 동일하지만 대상포진과 수두 백신은 효과가 다르고 맞는 시기 또한 다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았는데도 대상포진이 생기기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도 10에서 15%에서는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 중증도가 훨씬 낮고 포진 후 신경통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접종이 추천됩니다. 대상포진이 걸린 사람도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지 또 한다면 언제 해야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 어느 시점에 시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접종을 하게 된다면 대상포진에서 회복되고 나서 12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급성기나 신경통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권고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포진 후 신경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을 걱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포진 후 신경통 때문입니다. 포진 후 신경통이란 피부 병변이 호전된 후 혹은 병변이 발생한 지 1에서 3개월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고 60세 이상에서 약 절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험 인자에는 고령, 심한 통증이 있던 경우, 발진이 심한 경우, 안구 대상포진 등이 있습니다. 포진 후 신경통에는 앞서 말씀드린 진통제를 다양하게 사용해 볼 수 있고 통증 있는 부위에 신경통 염증 주사 및 국소 열찜질 및 힐라이트 레이저 치료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있던 부위 통증이 얼마나 지속될지 여쭤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절반에서 3개월 내 호전이 되고 약 70%에서 1년 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경우 2년까지 지속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에서 흔한 피부 질환의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과를 방문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호소한 흔한 피부 질환에는 소양성 발진 및 소양증, 즉 가려움증, 지루곽화증, 대상포진, 무좀, 습진, 두드러기, 건조증 등이 있습니다. 우선 소양증, 즉 가려움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려운 증상은 70대 이후에는 절반에서 발생할 만큼 상당히 흔하며 다양한 피부 질환 및 전신 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혈액 검사, 약물 복용력, 병력 처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가려운 증상과 동반되어 피부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 가려움으로 인해서 가려움증, 그로 인한 긁음, 이로 인한 가려움증의 악화라는 악성 순환으로 인해서 생기고 심하고 발작적인 가려운 증상이 특징입니다. 가려울 때마다 긁거나 꼬집는 습관이 발생에 있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전으로 발생하는 질환에는 한두 군데 넓게 발생하는 만성 단순 태성과 여러 부위의 돔형으로 발생하는 결절양진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루각화증 보시겠습니다. 경계가 뚜렷한 갈색이나 흑색의 구진 또는 판으로 얼굴에 발생을 하지만 다른 부위에도 가능합니다. 대체로 증상이 없고 일부에서는 가려운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미용적인 목적에서 레이저를 해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악성 질환과 감별을 위해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암에는 기저세포암이 가장 흔한 피부에 발생하는 암이고 그 다음은 편평세포암입니다. 중요한 유발 인자는 햇빛, 즉 자외선의 노출이고 노출 부위인 얼굴, 귀, 두피에 호발합니다.
이와 같은 피부암은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하고 외과적 절제술을 통해 제거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장기에 발생하는 암에 비하면 전이나 재발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전 햇볕 노출과 연관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또 다른 피부암이 발생할 확률이 있어서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악성 흑색종입니다. 피부에 발생하는 가장 공격적인 암 중 하나로 색소를 보이는 병변이 대칭적이지 않고 경계가 불규칙하고 다양한 색을 보이고 직경이 6mm 이상으로 크고 크기나 색조 모양 등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손발, 손발톱에 발생하는 말단 흑색점 흑색종이 호발합니다. 이는 대한피부과학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러스트로 원래 있던 점이 비대칭적으로 커지거나 색이 불균질할 때, 증상이 동반될 때, 출혈이나 딱지, 진물이 낫지 않을 때, 원래 있던 점 주위에 작은 점이 나타날 때, 크기가 0.6cm 이상으로 크고 경계가 불규칙할 때는 단순하게 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발에 있는 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아직 크기가 작은데도 진료를 보아야 하는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크기가 많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변화가 있다면 흑색종 초기일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톱을 잘못 깎다가 피가 났는데 잘 낫지 않고 몇 개월 지속되는 경우 병원을 가야 하는지 궁금해하셨던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혈이나 딱지, 진물이 낫지 않을 때도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드물지만 색소가 없는 무색소성 흑색종 및 손발톱에 생기는 편평세포암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는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진균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무좀이 있습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쪽 층인 각질 및 손발톱, 털에 살고 있는 곰팡이고 몸에 발생했을 때 경계가 뚜렷하고 각질을 동반하는 고리형 병터가 특징입니다. 국내에는 발 및 발톱 백선이 가장 흔하고 발 백선은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지간형, 작은 수포가 생기는 수포형, 각질이 두꺼워지는 각화형으로 다양합니다. 임상적인 소견으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감별 또는 확진이 필요할 때는 현미경 검사나 곰팡이 배양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치료는 항진균제 연고를 도포하는 것이지만 머리와 손발톱에 발생한 경우에는 먹는 약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기저질환이 많아서 약을 복용하시기 어려운 경우에 발톱 무좀약까지 복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톱 무좀은 경구약물 치료가 1차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바르는 것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도포제를 바르고 나서 무좀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발톱이 새로 올라와서 밀어내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12개월 가까이 꾸준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좀약은 오래 먹게 된다고 하던데 얼마나 복용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치료 반응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3에서 12개월 투여하게 됩니다. 먹는 약인 터비나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하루에 한 번 복용하게 되지만 일주일 중 하루 또는 한 달 중 일주일 정도만 복용하는 주기요법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조증 및 건성습진입니다. 팔다리, 특히 정강이 부에 미세한 비늘을 동반한 반으로 시작되고 진행이 되면 도자기에 발생한 균열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건성습진이라고 하고 습도가 낮은 환절기나 겨울에 호발합니다. 노년층에 발생한 가려움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표피에 있는 수분 장벽이 손상이 되어서 그 피부를 통한 수분이 증발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환경 관리입니다. 겨울에는 난방으로 건조한 경우 가습을 하고 실내 온도는 변화가 크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가 가려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주의를 요하고 면으로 된 속옷을 입고 마찰이 심한 옷, 자극이 되거나 꽉 끼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습관 관리입니다. 주름 예방에는 금연 및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하고 항산화 성분이 있는 비타민C나 E 등이 포함된 과일이나 채소, 견과류 등을 규칙적으로 복용을 하십시오.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는 것이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되고 파마약이나 염색약이 대표적인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파마나 염색 후에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가려운 경우에는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목욕 및 세정 방법입니다. 목욕 및 샤워는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20분 이내로 주 3에서 4회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를 세게 밀거나 타올로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은 피부 장벽을 약하게 하고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뜨거운 사우나나 찜질방은 주의가 필요하고 씻을 때는 약산성의 순한 비누 또는 세정제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을 하시면서 목욕 오일과 오트밀 팩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건조증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습입니다. 목욕 후 3분 이내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목욕 후 수분 증발을 통한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고 이후 건조할 때마다 수시로 도포하십시오. 물기가 많은 스킨이나 알코올이 함유된 경우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를 오히려 더 건조하게 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료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가장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성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신 경우에는 향이 없는 제품이 추천이 되고 바른 후에 화끈거리거나 따가움, 당기는 느낌과 같은 이런 자극 증상이 있을 때는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자외선 차단제인 선크림입니다. 얼굴 노화의 약 80%가 자외선에 의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고 피부암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적절한 차단이 필요합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 SPF 15에서 30 이상, PA 3+ 이상의 제품을 도포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외출하기 15에서 30분 전에 500원 동전 크기의 양을 얼굴 전체, 귀나 목, 손, 팔과 같이 햇볕이 노출되는 부위에 수시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2~3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도움이 되고 추가적으로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와 양산 등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려운 증상이 있을 때 해볼 수 있는 처치들입니다. 가려울 때 많이 긁거나 피부를 잡아 뜯는 것은 장기적으로 증상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려운 증상이 시작되면 긁지 않고 시원한 물수건을 올려두거나 보습제를 냉장 보관해서 도포하고 처방을 받은 가려움증 약인 항히스타민제를 빨리 복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무의식적으로 긁어서 병변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가려움증 약을 자기 전에 복용을 하고 손톱을 짧게 깎고 필요시 면장갑을 착용하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피 관리입니다. 각질이 많다면 비듬 제거용 샴푸를 사용해보고 각질이나 두피가 붉고 가려움증이 심할 때는 처방받은 두피용 물약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얼굴에는 보습제를 잘 바르지만 두피에 바르는 경우는 드문데 두피에도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장벽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에어컨, 선풍기, 드라이기 바람을 오랜 시간 직접 닿는 것은 피부 장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탈모가 심하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어떠한 종류의 탈모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탈모약을 처방받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